3개월째 됐을 때 첫 번째 계약을 했어요. 예. 그 정도 벌었는데 예. 처음 시작하고 그런 걸 보면 되게 허탈할 수도 있어요. 일차를 합격을 했으면 네. 2차를 바로 봤는데 탈락해도 그 다음에 또 안 보시면 돼요. 그건 또 안 안 돼요. 돼요. 그때 탈락하면 끝이에요. 그게 그 기득권이 날아가는 건데 근데 그게 좀 공부를 하게 만들더라고요. 그 학원 다니면서 그 1년 동안 온전히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이면 1년 만에 솔직히 동차 합격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나머지 시간 활용해서 하려는 사람들은 6개월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첫 계약은 어땠어요?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학비를 벌려고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손 빌리기 싫어가지고 처음에 3개월 동안 수입이 아예 없다가 그 3개월째 됐을 때 첫 번째 계약을 했어요. 예. 근데 그러고 6개월 정도 만에 학비 벌고도 남았어요. 그게. 그러니까 한번 조금 잘 풀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중개 이쪽 길로 수수료 접어들게 된 거죠. 학비면은 거의 1,000만 원 정도 아닌가요? 아니 4년치 학비를. 4년치 학비를. 4년치 학비를. 그때 6개월 만에. 6개월 만에.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는 8천만 원 정도 벌었는데 8천. 처음 시작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보통 뭐 초심자의 요행이라고 처음에 좀 수입이 많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다음 중개사 시험은 언젠가요? 저도 봐야겠어요. 중개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적성이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. 필수 요건이 뭔가요? 중개사에 그러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야 되는 것 같고 사람 만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좀 꺼려하면 아무래도 즐기면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공부하는 걸 좋아해야 될 것 같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그 경력이랑 무관하게 최근에 새로 생긴 법들이 엄청 많아요. 업력이 20년, 30년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마음은 이해하는데 지금 그 경력에 이제 그 연수 돼가지고 막 공부를 하기가 싫잖아요. 그리고 쉽지 않죠.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있으니까. 근데 이거는 오래 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생긴 법이라 알아야 되고 고객들이 몰라요 대부분. 그러니까 고객들이 모르는데 그걸 챙겨줄 사람이 없거든요. 세무사도 몰라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중개사가 이렇게 책임지고 공부해서 안내해주고 하면 전문성도 올라가고 자기 영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요 사실. 그러니까 뭐 그분들 자유지만 그러니까 뭐 해야 될 중개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역할을 좀 중개사가 했으면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동산 업계에서 그러니까 이 중개업이 사고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나거든요. 근데 그 비율을 줄이려면은 내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발가락 만지면서 하기에는 지금은 어려워요. 그렇군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중개업이 그 서비스직이지만 친절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업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부동산 이미지 떠올리면 부동산 사무실 들어갔을 때 발가락 만지고 있고 막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. 다른 서비스업이랑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어떤 느낌인지 알죠?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뭐 어서 오세요 고객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굽신굽신하거나 그렇게 안 하거든요. 왜냐면 그러니까 뭔가 좀 자부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 능력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저 자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면 자기가 뭐 그러니까 이 좀 업계 얘기로 하자면 뭐 좋은 물건을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고객을 확보를 해놓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. 그러니까 친절하되 저 자세이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해요. 막 이렇게 저 자세로 맞춰서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. 해보니까 대형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. 빌딩 뭐 수백억 수천억씩 하는 건물 같은 거는 사실 중개사가 거래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러니까 중개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한국에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엄연히 있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큰 것들은 그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서 거의 하거든요. 독점적으로 해요.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아쉬운 거죠. 우리 그 직업이 엄연히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이 한국의 중개사를 좀 못 믿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?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죠. 그분들이 원할 만한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이런 게 아마 수요가 맞으니까 그리고 뭔가 브랜드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? 지금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의 중개업은 뭐 대형 규모의 중개업 뭐 프랜차이즈 이런 건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고 그렇게 막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우리도 커피 한 잔 먹어도 스타벅스 같은 데서 더 먹고 싶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. 더 비싼데도 그러니까 그런 심리라고 해야 되나?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. 그런 걸 보면 되게 허탈할 수도 있어요. 지금
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볼 때 그 대형 컨설팅, 그러니까 대형 외국계 컨설팅 업체도 당연히 공인중개사 아니거든요. 좀 난이도가 좀 제일 낮은 그 매물은 뭐예요? 천억대처럼 큰 매물을 하기 어렵다고 한 것처럼 거의 뭐 보스급이잖아요. 반대로 그냥 금액이 낮은 거부터 하는 게 아무래도 난이도가 낮죠. 그 난이도라는 게 사실 중개업하면서 그 내가 책임져야 되는 금액인 거니까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원룸촌에 있는 원룸 같은 거가 제일,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그게 난이도가 낮다고 볼 수 있죠. 그것도 충분히 어려운데,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나 뭐는 어렵긴 한데, 그러니까 난이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1000에 50, 뭐 500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제일, 그런 거부터 접근을 많이 하고. 그러게요. 그러면 그거를 좀 추천해요? 만약에 추천합니다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왜냐면 그 원룸에 대해서 전문성을 띠고 막 이렇게 파봐라 이런 의미라기보다 계약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,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를 똑같이 1억 매출을 올리더라도 10번, 20번 써보면서, 많이 써보면서 어떻게 계약서를 쓰고 어떻게 문제가 되는구나,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, 이런 거를 익히고 나서 좀 금액이 있는 중개대상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만약에 원룸촌에서 이렇게 계속 계약을 계속 하면은 한 10억짜리 뭐 아파트를 갑자기 계약을 한다 그러면 되게 겁나고 막 무서워서 막 도망갈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을까요? 아싸 이건가요? 아니면은 아싸죠. 사실 그런가요? 그건 아싸죠. 아 그러니까 그래요?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큰 거 하고 싶어하고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계약서 몇 번 써보고 나면 사실 그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.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다가 또 사실 몇 번 써보면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막 큰 걸로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두려움은 사실 크게 없죠. 대표님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부동산은 조율이다. 네. 조율을 잘해야 된다. 이게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학창 시절에 이제 싸우면 본인은 약간 좀 조율하는 맞아요. 그런 완전, 스타일, 그런 완전 스타일이었어요. 그런 스타일이에요. 뭔가 좀. 그러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이렇게 싸워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완전 중재하는 역할이었어요. 그냥 사는 내내. 신기하네요. 저는 학창 시절 때 항상 이렇게 왜 그랬니라고 항상 물어보는 스타일이었거든요. 되게. 그러니까 싸우면 약간 인터뷰하듯이. 네. 근데 이거를 그래서 화해시키지는 않았어요. 그러네. 신기하네요. 예, 박태양 대표님은 다시 중개를 하러 떠나셨습니다. 공인중개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내적 자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누어 본 것 같아요. 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공인중개사의 강점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